지금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원래 이 목적은 2차 병원 선생님들 많이 오셔가지고 좀 강의를 좀 해주시고 디스커션 하길 바랬었는데 요새 2차 병원 선생님들이 오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시더라고요. 환자가 많아져서 이제 그래서 저희가 어렵게 네 분의 연자님들 모셨고요. 오늘 좋은 강의 부탁드리고 또 활발한 디스커션 부탁드립니다. 대신에 이제 시간을 좀 정확하게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강의로 뉴 고려병원의 김태훈 선생님께서 Scope of CPCI that can be performed in a community hospital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지금 유고려병원에서 있는 김태훈입니다. 제가 제목을 받고 사실은 제가 7년 동안 제가 했던 그 케이스를 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 자체가 지금 2차 병원에서 어디까지 할 수 있냐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칩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게 뭐 페이션트 팩터며 그다음에 하트의 상태라든가 그다음에 환자의 리전의 컴플렉스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이제 좌우가 되는데 사실은 2차 병원이라고 해서 환자들이 저는 2차 병원 환자입니다라고 해서 오는 건 아니고 사실은 그 CB루틴은 어느 병원에 똑같이 오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거기서 어떤 케이스를 셀렉션해서 우리가 하고 어떤 케이스를 이제 뭐 트랜스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걸 결정할 게 필요한 것 같은데요. 올해 초에 캐나다 내셔널 레지스트리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캐나다에서도 이 전체 케이스 중에서 서지컬 백업이 되지 않는 환자에서 이루어지는 칩 PCI 건수가 뭐 프리베스 캐비지, 그다음에 CRF 환자, 그다음에 LV 디스펑션이 안 좋거나, 그다음에 랩트 메인 PCI, 그다음에 CTO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칩 케이스에 전체 한 반에서 한 3분의 1 정도까지를 갖다가 넌 서지컬 백업 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매사추세츠에서 미국 결과를 보시게 되면 이러한 환자들에서의 30일, 그다음에 12개월의 메이스의 결과도 사실은 그런 서지컬 백업에 관계없이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국 데이터에서도 보시게 되면 롱텀 아웃컴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서지컬 백업의 유무에 관계없이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실제로 전체 우리가 서지컬 백업을 필요로 하는 케이스가 보통 0.1에서 0.4%로 굉장히 낮기 때문에 사실은 서지컬 백업 없이도 안심하고 이런 PCI를 할 수 있겠다라는 게 결론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항상 이 칩 PCI를 하면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들이 환자가 이미 시작하기도 전에 좋지 않은 상태, 즉 이머전시 PCI에서 환자가 이미 샥으로 왔거나 CPR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뭐 에크모 같은 백업이 없는 상황에서 이미 환자를 트랜스포 하려고 해도 이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이미 가다가 환자가 익스파일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PCI를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환자가 저를 굉장히 고생시켰던, 제가 병원에 2차 병 오고 나서 딱 2달 반 됐을 때 왔던 환자였었는데요. 환자는 60세 남자, 젊은 축에 속하는 환자였었습니다. 20분 전에 발생 흉통을 주러 왔었고, 환자는 6개월 전에 자기는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신촌에서 스텐트 2개를 2시간 30분에 걸쳐서 했다는 걸 봐서는 아마 CTO를 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환자가 그냥 체스트 페인에서 담당 교수님한테 연락을 했는데 휴진이라고 내일 와라. 아침에 가슴이 너무 아파서 왔다. 그래서 이니셜에는 약간 샥 상태였는데 제가 환자를 봤을 때는 이미 혈압이 회복된 상태였습니다. 심전돼서 에시드 엘리베이션 없었고요. 그래서 환자한테는 처음에는 세브란스를 가시는 게 좋겠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자기가 지금 스테이블한 것 같으니까 여기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첫 화면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 환자는 AD 스탠들론 같은데 지금은 메인 토탈이었었고요. 그래서 와이어링을 하는 사이에 이미 환자를 CPR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결국에는 벌룬만 하다가 환자가 익스파이했던 케이스였었는데요. 이렇게 문제는 이게 이멀전시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환자를 갖다 셀렉션할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경을 써야 될 거는 시술을 하다가 안 좋아지는 경우, 일렉티브 PCR 할 때 어떻게 하면 컴플리케이션을 줄이고 성공적으로 PCR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결국에는 어떤 환자를 우리가 할 것이냐, 어떤 환자를 보낼 것이냐, 그리고 내가 어디까지 시술을 할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서지컬 백업이 없는 센터에서 이런 PCI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첫 번째 엑스퍼트 컨센서스 도큐먼트 2007년도에 처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14년도에 한번 리비전이 됐었고, 이 당시만 해도 저희가 뭐 사실은 칩이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작년에 이제 9년 만에 이제 이 리비전이 되면서 일단 이제 칩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약을 해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런 non 서지컬 백업이 되는 센터에서의 PCI 건수가 굉장히 늘고 있다. 하지만 그런 합병증 레이트는 굉장히 낮다. 그리고 어떠한 그 선택된 non SOS 센터에서는 컴플렉스 PCI 같은 경우도 서지컬 센터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게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환자를 갖다 어떻게 셀렉션을 하고 그 오퍼레이트 익스피리언스를 갖다가 어떻게 잘 해서 커버리지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결론 내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결론을 보시게 되면 그 여기서 제시한 알고리즘 자체가 일단은 very experienced interventional cardiologist가 한다는 전제 하에서입니다. 이거는 보시게 되면 10년 이상의 경험이 있고 여러 가지 뭐 샥이라든가 PCR이라든가 컴플렉스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이 많은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는 베슬이 하나밖에 없거나 레트로이드 CTO 같은 그런 케이스가 아닌 일반적으로 LV 이젝션 프레임이 떨어져 있거나 그다음 아테렉토미를 해야 되는 경우나 언플러그드 레프트 메인 그리고 CTO 같은 경우에는 넌 서지컬 백업 센터에서도 해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제목에서의 결론 따지자면 요 정도는 저희 2차 병원에서도 할 수 있겠다라는 게 오늘 결론일 것 같습니다. 뭐 여기서는 미국 기준이기 때문에 그 non SS 센터를 갖다가 레벨에 따라서 레벨 1, 2로 나누고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 말하는 에크모 같은 백업이 되느냐 여러 가지 팀들이 있느냐 다른 어떤 그런 꼭 서저리가 아니지만 그런 백업 시스템이 잘 됐냐에 따라서 레벨 1, 2를 결정짓고 있는데 저희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저희는 레벨 1과 2의 딱 중간 정도 되는 거예요. 저희도 이제 에크모가 없기 때문에 아까 같은 샥 상태에서는 에크모 없이 레프트 메인을 시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케이스를 쭉 돌아보니까 그 방금 보여드렸던 거기에 부합하는 케이스 6개가 있어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51세 남자 환자고요. 환자는 LOC로 왔습니다. 그 다음에 커런트 스모커였고 왔을 때 이미 샥 상태였었고 봐서는 AVR이라든가 저명하게 어떤 ST 엘리베이션 소견은 보이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뭐 메인이 대부분 그렇겠지만 블라인드 와이링을 하고 나면은 일단 벌룬을 넣어갖고서는 제대로 된 길인지 확인을 하고 나서 일단은 벌룬을 인플레이션 하고 플로어를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보시면 이 환자는 다행히 벌룬하고 나서 블루 리스폰스 좋았습니다. 팀이 3가 회복이 됐고 그러고 보면은 이제 일단 메인을 갖다가 이제 여기서 그다음에 여기 LAD 프록시말 쪽에 2가지 리전이 있겠다 계획을 하고 각도를 돌려서 재고 보게 되면 사실은 메인이나 원원원의 트루 바이퍼케이션 리전입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샥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은 뭐 에크모가 백업이 된다 그러면은 아주 뭐 바이퍼케이션 PCR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랬다가는 만약에 환자가 샥 상태 빠지게 되면 여기서는 뭐 돌이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와이어링을 먼저 하고 서크에 대해서는 나중에 프로비저널 T를 할 계획을 생각하고 일단 포바만 했습니다. 포바만 하고 그다음에 LAD를 열어주고 그다음에 LAD의 투 스텐트로 메인까지 다 열어주고 시술을 잘 끝난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지금도 제 외래를 잘 다니고 있는데 한번 환자한테 팔로업 엔지오를 권했었는데 환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하고 있지 못하지만 어쨌든 환자는 지금 살아서 잘 다니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환자는 컨설트 환자였었고요. 신경외과에서 VA 스탠팅을 하려고 했었는데 히스토리상에서 과거에 인터미턴 체스트 페인이 있었고 몇 년 전에 심한 흉통이 있었다. 환자는 당뇨가 잘 조절되지 않았었고 그 다음에 LDL 콜레스테롤 높은 상태, 약을 먹고 있었지만 높은 상태였습니다. 체스트 엑스레이는 별게 없었고 엔지오상에서는 LAD 미드 쪽에 CTO 리전이 LCA에서 콜라테럴에 올라오는 그런 심플한 병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정상에서 보시게 되면은 숏 세그먼트 CTO였었고 LCA와 RCA에서 전부 콜라테럴에 올라가는 그런 병변이었었고 바이펑처를 한 다음에 그냥 우리 흔히 이제 하시는 CTO 프로시저대로 와이어링하고 벌론하고 아이부스 보고 벌론 한 다음에 스텐트에서 투 스텐트로 잘 끝냈던 케이스였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하일리 칼시파이드 리전인데요. 환자는 익서저널 디스냐로 왔던 언컨트롤 DM 환자였었고 혈압 괜찮았었고 엑스레이 심전도 별거 없었고 코로나 시트 상에서는 거의 인서클링한 칼슘이 LAD 메인부터 디스탈 에드까지 쭉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환자는 로타를 해야 되겠다라는 일단 생각을 하고 들어갔었고 보시게 되면 뭐 LAD 프록시멀 쪽에 타이탄 리전이 텐던 리전들이 쭉 있었습니다. 정지 영상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NC를 했는데 NC가 2개 터지고 리스판스 좋지 않았고 1.5 로타를 했고 로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드 LED 쪽에 리전이 펴지지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어 에스컬레이션 하고 1.75를 하고 나서는 리전 프랩이 돼서 스텐트로 하고 잘 끝냈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미디어트 케이스였었고요. 환자를 갖다가 6개월 뒤에 팔로우업을 엔조를 했는데 환자는 잘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3베슬 환자입니다. 60에서 여자 환자였었고 환자는 30분 전에 발생한 시비어 체스트 페인을 주소로 왔었고 역시 환자 당뇨가 있었고 샥 상태였습니다. 보면 AVR, ST 엘리베이션이 있어가지고 레프트 메인 또는 프록시마 LED 리전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보시면 컬프릿은 아마 LED 프록시마를 썼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크는 CTO였었고 RCA도 거의 굉장히 시비한 병변이었었는데 환자는 샥 상태였었기 때문에 일단 이날은 LAD만 오픈을 하자. 그래서 프리 포스트로 해서 스텐트 한 개로 잘 일단 프로시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샥에서 회복되고 나서 퇴원을 했고 2주 다시 재입원을 했습니다. 이게 그때 MI 왔었을 때 엔조 영상이고요. 2주 다시 찍었을 때는 어느 정도 좀 플로우가 좀 좋아지고 했던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3베슬 당뇨 있는 환자 그 사실은 캐비지를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환자가 캐비지를 거부하셨고 그리고 일단 LAD가 이미 스텐트가 된 상태였었기 때문에 RC를 여기서 하기로 이제 환자랑 상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별로 심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칼시파에 노즐이 있고 와이어가 진입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카테터를 쓸까 하다가 일단은 벌룬 어차피 할 거니까 벌룬 어시스트 하자고 했는데 이런 모양으로 겨우겨우 와이어가 넘어갔고 넘어간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 쉽게 잘 됐었습니다. 그래서 벌룬 다 하고 스탠드 3개로 잘 끝냈던 케이스였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 사실은 뭐 힘든 케이스는 아니지만 사실은 메인 바이퍼케이션을 이 경험이 많지 않거나 아니면은 다른 백업이 없는 상태에서 혼자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걱정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케이스인데 사실은 저희 센터에서는 사실 크게 어렵지 않게 메인 바이퍼케이션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 환자는 스테이블 엔자이나 환자였었고 맨이랑 원런원의 트루 바이퍼케이션 환자였었습니다. 그래서 뭐 환자는 쉽게 그냥 투 와이어링 하고 그다음에 발론 양쪽 다 하고 스텐트 하고 미니 크러싱 했습니다. 미니 크러싱 하고 다시 리오프닝 하고 그다음에 파이널 키싱까지 하고 잘 끝냈습니다. 그래서 프리 포스트인데 투 스텐트로 잘 끝냈던 케이스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컴플렉스한 몰폴로지 환자입니다. 환자는 익서셔널 체스트 페인으로 왔고 환자는 혈압 그다음에 CKD 그다음에 4년 전에 다른 병원에서 PCR 받았던 과거에 있는 커런트 스모커 환자였습니다. 심전도에서는 3AV의 베스가 좀 떨어져 있었고 보시면 LED 오스 스텐트가 있고 RCA는 셰퍼드 크룩 쉐입인데 미드 RCA 타이탄 이전이 있고 이전 스텐트가 하나 있는데 거기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 한 바퀴 돌아가는 병변 디스탈에 있는 이쪽 부분에 ISR이 와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가이딩을 4개를 꺼냈는데 겨우겨우 해서 안 넘어가서 결국에는 가이드 질라를 어시스트해서 겨우 와이어가 되고 벌룬까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ISR 이전에 벌룬까지는 했는데 갑자기 환자가 혈압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봤더니만 플로어가 뭔가 나쁘고 그래서 컴플리케이션 생겼나? 그런데 해서 혹시 해서 일단 가이드 질라를 뺐습니다. 빼고 나서 보니까 이 부분이 아코디언에서 펴지게 되면서 거기에 이제 가이드질 들어가면서 막히게 되니까 환자 플로어가 없어진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가이드질라 나와 있는 상태니까 먼저 이쪽을 스텐팅을 하고 나면은 질라가 넘어갈 수 있겠다 싶어서 거기에 스텐팅을 먼저 했습니다. 스텐팅을 했는데 스텐팅을 하고 나니까 이제 투 스텐트가 길게 들어가 있으니까 가이드질라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발론 트래핑을 해가지고 가이드질라를 넘겼고 질라를 이렇게 돼지꼬리처럼 만든 다음에는 그다음에 DCB를 넘길 수가 있어서 DCB를 잘 끝냈던 케이스였었습니다. 그래서 파이널 리절트는 이렇게 잘 끝났었고 환자는 팔로우 로스가 됐다가 5년 뒤에 환자가 체스트 페인이 있어서 다시 왔습니다. 다시 와서 찍어봤더니만 다행히 그쪽에 미니멀하게 ISR이 좀 오긴 왔었지만 큰 저건 아니어서 그냥 약물치료하고 끝내기로 하고 끝냈던 환자였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2차 병원, 그러니까 저희처럼 어쨌든 그 MCS 백업이 없는 상태에서 그 컴플리케이션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이런 샥을 동반한 스테미 환자에서는 가급적이면 인플레이션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벌룬한 다음에 TIMI3 플로우 회복이 되게 되면 조금 시간을 두고 환자가 회복되는 거를 봐서 다시 스텐팅을 하고 바로 다이렉트 스텐팅은 조금 가급적 좀 기다렸다가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티미가 회복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바로 스탠딩을 하고 다시 풀을 열어줘야 되겠지만 벌룬을 하고 또 바로 스탠딩 했을 때 혈압이 뚝 떨어져서 회복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주의를 하고 있고요. 환자가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이 심파틱 톤이 증가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스패즘도 같이 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 일렉티브 PCR 할 때보다는 조금 더 길게 조금 더 크게 넣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한 개로 끝낼 걸 놓쳐갖고 두 개를 넣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가급적이면 심플하게 커플 올리로 하고 있고, CTO는 안테그레이드만 하는 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타 얼베이션 마찬가지로 숏하고 심플 케이스만 하고, 3베슬은 절대 하루에 3베슬을 다 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가끔씩 이렇게 3베슬 하고 나면 하트페일러 빠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스테이지로 하고 있고, 컴플렉스 리전일수록 가급적이면 심플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국에는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열심히 또 공부를 해서 이런 경험을 늘려야지만 또 이런 컴플렉스 PCR을 갖다가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주 좋은 케이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세브란스 병원의 이승준 선생님께서 Hybrid Approach for Complex CAD with and Without CTO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코로나리 페리퍼럴 인터벤션 학원 이승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방해를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받은 주제는 일단 하이브리드 어프로치 케이스인데, 아마 사실 서전은 서전대로 이제 점점 시술을 발전하고, 저희는 이런 코이트 같은 좋은 학회를 통해서 시술을 이제 발전시키고 하자는 강한 열망이 있는 상황에서 하이브리드 어프로치, 약간 이게 서로에게 좀 외면받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 이 주제에 대해서는 사실 전 케이스를 보여드리면서 좀 논의하는 자리로 만들어 보아서 그냥 재밌는 그림 편하게 보아주시고 후에 이제 디스커션 하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코로나리 리베스큐러라이제이션은 일단은 이게 이제 플랜, 그러니까 계획하에 일단은 서지칼, 그 다음에 PCI를 함께 하는 것으로, 뭐 가장 흔히 있는 RCA나 썰컴 PCI하고 미드캡, LAD에 대해서 미드캡을 하는 그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드캡 같은 경우에는 서전 중에서도 굉장히 좀 숙련된 분이 있어야 되는 거라서 이제 아주 믿을 수 있는 서전이 함께 있어야 좀 잘 된다는 장점, 그 제한점이 있고, 미드캡은 미니멀리 인베시브 다이렉트 코로나리 아터리 바이패스여서 우리가 이제 요즘에 뭐 OP캡이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환자들 외래에서 보시다 보면은 그 철심이 10개 박혀 있고 계속 아프다고 하시는데, 이런 오픈 소라크토미를 하지 않고 이 립과 립 사이를 열어서 할 수 있는 시술이어서, 저희 병원 CS에 물어보니까 CS 자체로는 1년에 10개 이상 하고, 근데 이제 내과에서 의뢰해서 하는 케이스는 한 석 달 혹은 6개월에 하나 해서 1년에 한 두세 케이스 정도 의뢰되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하이브리드는 1년에 한 3, 4개 정도 있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이브리드 코로나리 리베스큐라이제이션은 사실 이제 데이터는 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2012년 미국 심장학회에서도 보면은 이제 클래스 2B 레코멘데이션으로 서저리의 얼터너티브로 고민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제한적으로 에비던스 2BC 이렇게 되어 있고, 미국에서도 사실 서전 선생님들 하면 할 거면 다 해야지 그거를 거기만 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이제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전체 바이패스의 한 0.5% 미만, 굉장히 생각보다 적다고 이제 보여져서 서전들에서도 그렇게 이제 많이 아주 그 좋아하진 않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냥 레프트 메인이나 아니면 LAD 있을 때 그냥 미드캡 좋아하시는 선생님들 미드캡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네, 이거 없이는 치료하지 못했을 것 같은 케이스 하나 있어서 준비해봤습니다. 74세고 그 제가 뵀을 때는 70세였던 분이 4년 정도 보시던 환자인데, 그 흉통, 디스미아, 멜레나, 제네럴 위크니스 종합적인 증상으로 응급실로 왔고, 제가 뵀을 때는 투석 시작한 지 3년 정도 됐던 환자입니다. 당뇨는 30년 정도 있었고, 예전에 그 무역업하면서 술 담배 엄청 해서 이제 그 리버 시로시스 차일드푸 B 정도 게스트를 걸 수도 있던 사람이고, CKD 환자다 보니까 원래 헤모글로빈이 높진 않은데 이제 베이스라인 9 정도 있는 사람인데 이번에 왔을 때 6 정도로 많이 떨어져 있었고, 멜레나 있었고, 토탈 CO2 10 미만, 그다음에 카디악 엔자임도 뭐 투석한 환자니까 트로포닌은 높다 쳐도 MB도 한 200, 300에 25로 꽤 높아지니까, 사실 이런 환자 응급실 오면은 네가 봐라 내가 봐라 뭐 이렇게 이제 하다가 제가 제일 어려서 저한테 이제 입원을 했고, 그래서 이 케이스 보면은 다행히 ST 엘리베이션까지는 아니고 레터럴 리드에 ST 디프레션 이렇게 있고 원 AVL에 TAV 인버전이 있는 이런 넌스테미 컨디션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환자는 주말에 보는데 계속 그 멜라나 나오고, 그래서 엑스레이나 CT 봤을 때는 하이드로스타틱 프로모널의 에데마가 이렇게 깔려 있는, 근데 이제
아직 인투베이션까지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에코를 해봤을 때 썰컴 테리토리는 월머신은 잘 있는데 아까 EKG에서 보듯이 LAD 테리토리는 거의 에이카이네즈 하지만 아주 심한 티닝은 나오지 않았고 RCA 테리토리도 하이퍼카이네즈 정도 있는데 그래도 월머신이 있어서 LAD에는 병이 있겠구나. 그리고 RCA도 좀 병은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을 했고 테더링 의한 SQ MR도 한 그레이드 한 2, 3 정도로 관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MI는 확실한 것 같고 체스트 페인도 있는데 멜레네가 계속 나와서 일단은 그 절단해주겠다는 수학의내과 선생님께 부탁을 해서 내시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행히 베릭스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고 얼서가 있어서 이렇게 클립을 잡고 근데 이 당시에는 그래서 뭐 헤파린은 못 썼고 제 기억에는 플레리스만 쓰면서 최대한 좀 버텼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일단은 어니미아가 해결되면서 엔자임 자체는 조금 꺾이는데 환자는 흉통은 그래도 간간히 호소하고 그래서 미비를 해봤더니 그 RCA 테리토리에는 확실히 리버서블 이스케미아 있고 LAD 테리토리에도 잘 보면 좀 있고 그 다음에 TPD 보면은 레스팅 때 19%, 스트레스 때 25%로 무시할 수 없는 마이크로드 이스케미아가 있어서 그래서 요 미비를 찍고 그 GI 블리딩하고 이제 다이어트 필업 하는 과정에 이제 일단은 그 안티플레이를 하나만 먼저 줘봤습니다. 하나만 먼저 줘봐서 그래도 멜레나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계속 MI 상황이니까 엔지오 찍었고 디스탈 레프트메인에 시그니피컨트 리전이 있고 LAD는 디퓨즈하게 칼슘이 있으면서 이제 로타름을 할 수 있지만 굉장히 디퓨즈한 리전 관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디스탈 메인부터 LAD 디퓨즈 리전이 있고 RCA 칼슘 심하고 여기도 이제 로타 필요한 상황이고 그래서 보시면 CRRT 하고 있고 환자는 사실 계속 뭐 멜레나 있고 L2 꽂혀 있고 사실 좋은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보자라고 해서 이제 이날은 여기 엔조까지 찍고 나왔고요. 그래서 일단은 체스트 CT 했는데 렁이 아주 그렇게 디스트럭션 돼 있지 않고 FEV1은 한 1.6리터 정도로 그래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저희 병원 그 서전 아주 잘하시는 교수님 계셔가지고 미드캡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람은 그 아까 얼서 잡히긴 잡혔는데 플라빅스만 줘도 계속 멜레나 있고 헤모글로빈이 뭐 하루에 0.3 정도씩 떨어져서 한 3, 4일 지나면 다시 한 1, 2 떨어지는 상황이어서 도저히 뎁트 메인테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일단은 하이브리드 어프로치를 했고 어제 서저리 노트를 제가 열어본 건 처음인데 보니까 선생님께서도 아예 하이브리드 프로시저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미드캡만 합니다라고 이제 아예 서지컬 노트에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사유는 뭐 리버 시로시스, 뉴모니아, 안 좋은 상황 이렇게 다 적혀 있고 다행히 리마는 좀 그렇게 얇지 않아서 그래서 일단은 하이브리드로 미드캡만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픈 소라코토미를 하지 않기 때문에 렁 펑션이 FEV1 1.6리터만 되는 사람도 일단은 비교적 그래도 견뎌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 이후에 이제 무슨 블리딩 돼가지고 탐폰되고 페리카디오 같은 거 했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당연히 요거 좀 안정되면은 이어가지고 PCI 하려고 그랬는데 뭐 수술하고 토사대빵 오레스트 나고 멘탈 체인지 와서 의식 없어졌다가 그다음에 이제 인터코스탈 알터리 블리딩으로 한 폐갈비 15개 정도 맞아 수술했고 체스 튜브 빼고 또 생겨서 12개 피 주고 다시 수술하고 병동 저한테 전과된 다음에는 중간 탐폰 생기고 J 블리딩 생겨서 또 EGD 하고 이러다가 이제 도저히 PCI 할 것 같지 못해서 일단 퇴원을 잠깐 했고요. 그래서 외래오기 전날에 응급실로 왔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 또 물이 가득 차서 내원을 했고 그래서 다행히 그때 인투베이션까지는 안 했고요. 그리고 이제 며칠 INO 조절하고 나서 먼저 엔지오를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리마는 그 미드캡은 아주 그래도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걸로 확인했고 환자 그래도 남은 이제 코로나리들 다 해결해줘야겠다라고 이때는 다행히 좀 멜레나는 잡혀가지고요. 그래서 그 여기 RCA 먼저 로타 오블레이션을 하고 그 PCI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파이어옥도 놓고 해서 이때도 아직 보시면 지금 CRRT 하고 있어가지고 컨디션이 아주 좋지 않아서 이거 해놓고 이때가 목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5일 정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쉬었다가 이제 프로텍티드 메인이니까 레프트 썰컴에다가 PCI를 했던.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플랜드 하이브리드 코로나리 리바이스큘라이제이션으로 해서 환자를 치료했고 요거로부터 이제 한 5개월 정도 뒤에는 뭐 EF가 아직 극적으로 호전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아까 보시던 LED 테리토리 약간 모빌리티 돌아왔고 썰컴 잘 뛰고 RCA도 아까보다 잘해서 MR도 실제로는 그래도 원 정도 좋아져서 꽤 이제 잘 걸어서 이제는 외래 정도 다니실 상황이 됐는데 요 에코 찍고 6개월 뒤에 이제 이 사람이 이게 이제 두 번째 MI가 또 생겨서 왔고요. EKG도 보면은 레터럴 디프레션 있고 처음에 왔을 때랑 비슷한 EKG로 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썰컴이 막혔나 봤는데 스텐트 자체는 썰컴 RCA 쪽은 잘 유지가 되고 있었고 여기 RCA 디스탈이 좀 변변 있지만 아주 심한 정도는 아니었고 또 이제 이때 또 다시 이제 또 CRT 하고 막 그랬고 근데 이제 리마 그러면 찍어야지 하고 들어가는데 제가 여기 보면은 서브클라비안이 또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서브클라비안의 스테노시스가 오면서 리마가 이제 자기 워킹을 하지 못한 것을 생각을 하고 다행히 어떻게 이제 밀어놓고 보니까 그 리마는 아주 생각보다 유지가 잘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바로 저희가 PTA를 해서 8mm짜리 스텐트를 넣고 이번에도 이제 잘 넘기고 퇴원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로부터 또 6개월 뒤에 이제 MI로 응급실에 왔는데 이번엔 또 보니까 여기가 스텐 프랙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는 그 원래도 이제 병변이 굉장히 심했던 거가 스텐트를 눌렀을 수 있고 이 사람이 투석을 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이 사람은 또 투석이 잘 안 돼서 4번 하는 사람이거든요. 4번 하루 4시간씩 이렇게 손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여기를 트위스팅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텐 프랙처가 와서 이때도 MI로 왔고 또 스텐트 하나 또 같은 사이즈 넣고 잘 지내셔서 그래서 코로나로 이제 최근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4년 정도는 외래에서 아주 잘 유지가 됐던 분이어서 이 사람은 반추해 보면은 그 하이브리드 어프로치를 해서 근데 다행히 굉장히 처음에 왔을 때 블리딩 터지고 뭐 뉴모니아 뭐 멘탈 막 들어지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인데 미드캡 후에 PCI를 해서 어느 정도 유지를 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것도 이제 뭐 아주 큰 데이터는 없습니다. 10년 전에 쫙 보면은 이제 레트로스펙티브 데이터인데요. 그 PCI 킵이지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어프로치를 신텍스 스코어랑 유로 스코어로 오버올 매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면은 전체 메이스는 다 뭉뚱그리면 차이는 없다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이제 신텍스 스코어가 올라갈수록 PCI가 확실히 떨어져 나가고 KBG랑 하이브리드는 비슷한 성적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통계 수치적으로 굉장히 좋은 수치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유로 스코어가 올라갈수록 또 하이브리드는 계속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여줘서 이 환자같이 컴플렉시티 높고 하지만 유로스코어도 높은 환자에서는 굉장히 좋은 어프로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여서 적절한 환자에서 서저를 믿을 수 있다면 저희가 의뢰하면 아주 좋은 결과가 얻을 수 있고 또 랜덤 스터디 200명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LAD를 포함한 멀티베슬 환자를 KBG랑 요 하이브리드 어프로치로 했을 때 거의 뭐 컴페어블 하다라는 결과를 보인 바 있어서 이제 물론 이제 하이브리드는 이제 뭐 우리가 맘먹고 하긴 그렇고 적합한 환자가 있으면 서전 선생님과 상의해서 하면은 저희 병원은 KBG 하면은 보통 한 7일 정도 뒤에 퇴원하는데 이 미드캡은 제가 환자 보내고 문안인사 하러 가면 3, 4일 뒤에 다 집에 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병원은 한 4일 정도 뒤에 퇴원하는 걸로 돼 있어서 꽤 라파콜레랑 비슷하다고 합니다. CS 선생님 말로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고 이건 좀 그림이 재밌어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환자는 LB 럽처 케이스고 뭐 아시겠지만 우리가 뭐 VSD, MR 가장 흔한 메카니컬 컴플리케이션을 알고 있는데 벤티큘러 럽처는 많이 못 보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이제 거의 다 죽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63세고 나이는 좀 있는데 아주 건장하시고 옛날에 군인이었고 이제 사회인 야구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어레스트 나와서 그래도 위트니스 그 CPR 해서 CPR 하면서 내원을 했고 근데 타병원으로 먼저 가셨던 환자고요. 엔지오는 보면은 사실은 썰컴, 프록시말에 토탈 오클루전 있고 LAD 뭐 프록시말에 약간 리전 있는데 그렇게 심하진 않고 RCA는 괜찮고 그래서 사실은 심장이 멎을 병변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제 에크모를 먼저 넣으셨고 그다음에 이제 썰컴에 이제 PCI를 했던 환자고요. 그래서 이거 하고 나서 조금 에크모 유지하면서 심장 기능은 돌아오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저희 병원 전원이 된 건 에코입니다. 그래서 에코 이제 2, 3일 다음날 찍었는데 이미 심장 기능은 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여기 LV 포스테리어 월에 살짝 디펙트 같은 게 보이고 이렇게 슈도시스트 같은 게 슈도 어뉴리즘 같은 게 보여서 서저리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고 에크모를 단 상태로 리퍼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플로우 커뮤니케이션이 있고 근데 에코로는 아주 잘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 안채미 교수님께 전원이 됐던 환자인데 오는 사이에 이제 뭐 코로나 따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리커버리가 돼서 제 병원 CCU에서는 그냥 바로 혈압도 잘 나오고 환자 멘탈이 깨서 일단은 수술까지 필요 없겠는다고 위닝하고 병동에 올라왔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크레아틴이 원래 괜찮았었는데 이번 어렸을 때면서 4로 올라서 CT 찍긴 그렇고 한번 MRI 찍어봤는데 사실 이런 사진을 보기 힘들어서 한번 찍어봤는데 이게 여기 이제 구멍이 나가지고 MRI 보니까 플로우 커뮤니케이션이 계속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피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슈도 어뉴리즘이 보이는 거고 여기 보면은 이제 각도 따라 되게 다르게 보이는데 이런 MRI 사진은 저도 처음 보고 선생님도 처음 보신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고 아주 운 좋게 이제 살아있는 상태로 왔고요. 그래서 원래 수술 없이 퇴원을 하려다가 이제 수술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서전 선생님께서 그 CT를 한번 찍어보자. 그럼 좀 다르게 왜냐하면 이게 무빙이니까 오히려 스타틱 이미지가 좀 필요하다 해서 CT 찍어봤고 뭐 코로나리는 비슷했고 보시면 근데 이제 CT는 오히려 이 어뉴리즘 볼 때 또 다르더라고요. 여기 보면 구멍이 2개입니다. 아까 MRI에서 보이던 그 제일 눈이 띄는 포켓 하나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다이아프레임 쪽으로 가면은 보이는 포켓 2개가 이제 관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2군데가 터진 그런데도 살아계신 아주 그냥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운이 좋고 어떻게 보면 운이 없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렸을 단계에 이런 럽처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빨리 들어가면 우리 항상 그렇듯이 너무 조직이 느물느물하다 그래서 이제 이 이벤트가 처음 있고 나서 한 3주경에 수술을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전 선생님께서는 이제 슈도 어뉴리젝토미 하고 프라이머리 리페어 할 수 있는 것 하고 보바인 페리카디움 대고 나왔는데 사실 뜨는 족족 이게 다 찢어져서 뜰수록 더 찢어져서 사실 됐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어쨌든 주신 상황인데 주신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하고 나서 또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러고 나서 한 2달 정도 뒤에 퇴원 전에 찍은 건데 보면은 오히려 이 슈도 어뉴리즘은 사실은 잘 잡히진 않습니다. 그냥 오히려 그냥 거기 이거 슈도 어뉴리즘 있는 채로 거기를 그냥 보강했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됐고 여러 가지 뭐 상황이지만 최근에 마지막에 찍은 사진 보면은 좀 약간 놀라운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슈도 어뉴리즘이 이제는 거의 레프트 벤트리클이랑 비슷한 사이즈로 이렇게 해서 사실 이 사람 AP도 있어서 노학도 먹고 있는데 매일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LA에서 보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정도로 해서 이제는 뭐 헬스 운동까지 시작하셨다 그래서 뭐 매일매일 가볍게 워닝하고 있지만 그래도 보기 힘든 사진이어가지고 한번 제가 갖고 와봤고 서전 선생님께서 도와주지 않았으면 아마 뭐 제대로 보지 못했을 환자여서 그래서 정리하자면 어쨌든 하이브리드 어프로치는 이게 저희 이제 이런 3차 기관에서는 취 페이션트 볼 때 이제 제가 느끼는 것은 컴플렉스 CAD 자체만으로 결정할 건 아니라 이제 오픈 소라코토미를 견딜 수 없는 서지컬리 인수이터블 하거나 아니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하이 블리딩 리스크, 뎁트를 이 사람 6개월 1년 쓸 자신이 없을 때 고려할 수 있는 좋은 옵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뭐 여러 가지 메카니컬 컴플리케이션 생길 때 보려면 당연히 서전 선생님과 자주 이렇게 서로의 열정을 가지고 경쟁하는 것 가장 중요하지만 하지만 또 같은 동지의식을 가지고 동료 친하게 지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케이스 감사드립니다. 이 하이브리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장기혁 교수님께서 PCI for Saphenous Vein Graft Failure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원래 제가 강의를 안 하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 앞에 저기 이승준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랑 약간 결을 같이 하면서 조금 다른 게 저는 좀 약간 다른 측면인데요. 사페너스 베인 그래프트 페일리어 PCI에 대한 조금 관점이 이게 우리가 보통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이제 캐비지 할 때 이마를 쓰고 다른 아테리얼 컨두잇을 안 쓰고 이제 사페너스 베인 그래프트를 하는 게 95%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전들이 이마 이에 또 다른 아테리얼 컨두잇을 쓰는 걸 이제 부담스러워 하는데 사실 그 요새는 나이트 이마를 많이 쓰니까 조금 상황은 다를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그 데이터가 아직 없어서 근데 이제 캐비지를 하고 나서 사페너스 베인 그래프트가 평생 가면 좋은데 이게 급속도로 나빠져서 한 3년 미만에 한 30% 그다음에 10년이 지나면 50% 이상의 환자에서 페일리어가 온다고 그러니까 이게 다른 이건 이제 알아낸 사람이고 이제 급사하고 어쩌고저쩌고 한 사람 빼면은 상당히 거의 대부분 사실 그냥 페일리어 온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게 또 다른 관점은 이게 사페너스 베인 그래프트를 여기다 해놓으면은 이게 한 요 정도 보여서 이제 베인 그래프트를 별로 많이 막히지 않은데 하여튼 디퓨저에서 베인 그래프트를 대놓은 것 같은데요. 이게 그 논 바이패스한 네이티브 코로나리 아트리보다 10배나 빨리 아스로스클로스가 진행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가 다시 그 사페너스 베인 그래프트가 이제 막혀가지고 다시 네이티브를 하려고 보니까 CTO가 돼버린 그래서 프리컨트리 CTO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는 이 상태에서 FFR에서 적당한 부위에 이제 스탠하는 게 더 좋은 전략이 아니었냐 이런 그래서 그런 케이스를 한번 보면은 73세 여자분이신데 당뇨 고혈압이 이제 10년 정도 있었고 예, 이쪽 LAD 프락시말 미드 CTO고 이제 서컴플렉스 이쪽에 이제 OM 앞부분에 병이 있고요. 이쪽 RCA도 미드에 굉장히 이제 타이트한 여기 리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만 해도 이제 서전한테 별 얘기를 안 했더니 컨벤셔널 그 캐비지를 하고 왔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RCA는 PCI를 하고 이제 서크도 PCI를 했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고 그냥 이마만 아까 그냥 딱 해놓으면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이제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평생 이걸로 잘 유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게 이제 컨벤셔널 캐비지가 과연 좋으냐?
이게 지금 이제 DS가 너무 발달돼 있고 이제 펑셔널 가이디드 PCI 개념도 있고 메디케이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이쪽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냐. 환자들이 받아들이는 측면에서도 더 훨씬 쉽게 왜냐면 이제 펌프 안 돌리니까 이제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2019년도에 유명한 카디악 서전한테 캐비지를 받으셨는데 2023년도에 가슴이 다시 아파서 오셨는데 이쪽 그 당시만 해도 이제 RCA가 요 정도 여기 병변 정도였고 병변이고 LAD가 이제 요까지 보이고요. 예, 이마가 딱 여기서 멈춰서 이 디스탈 플로우가 없으면서 제가 그 사펜스 베인그라프트를 안 갈 건데 사펜스 그라프트가 이제 CTO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천상 그 요걸 했는데 그 스텐트를 넣었는데 사실 이전에는 병변이 이것보다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짧은 스텐트로 이 스텐트 하나로 다 커버될 수 있는 병변이었는데 이제 4년 후에 이제 이렇게 되었고요. LAD도 이제 물론 이마는 뭐 대부분 포텐시에이트가 높은데 이제 이분은 뭐 특수한 경우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사실 캐비지한 의미가 없어진 상황이 또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 RCA가 PCI를 굉장히 용이한 상태다, ISR 올 가능성 상당히 낮다 이러면은 적극적으로 이 컨벤셔널보다는 하이브리드 캐비지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RCT는 없어서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펜스 베인그라프트 PCI가 왜 무서우냐면은 그 티슈가 굉장히 프라이버하고 스럼보스가 같이 있기 때문에 뭐 거의 프로텍션 안 하면 노리플로가 온다고 되어 있고 심지어는 프로텍션을 적절히 해도 한 10% 정도의 노리플로가 오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PCI 할 때 프로텍션 하는 건 이제 클래스 1 인디케이션입니다. 여기 보면은 뭐 엄청 험악한 이런 분은 사실은 손을 댔으면 안 됐을 것 같은데 여기 필터를 처음에 이제 6mm를 넣었는데 그게 포지셔닝이 잘 안 되고 뭐 그러면서 발론을 했더니 노리플로 가서 이제 그다음에 스파이더엑스 5mm를 했는데 전혀 이제 포지셔닝이 안 돼서 이제 그 결국은 이제 스텐을 넣었지만 플로우가 안 좋아지고 환자는 이제 에크모까지 했던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절한 필터 사이즈가 있고 이것이 로케이션이 적절히 되지 않으면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컨셉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에 반해서 그 이렇게 이제 이마는 잘 되어 있고요. 여기 이쪽도 잘 서컴 쪽에 사펜스 베인그라프트 잘 연결되어 있고 그 RCA의 사펜스 베인그라프트는 완전히 이제 막혀진 이제 그런 환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봤더니 요쯤에 이제 지금 병변이 있어서 이쪽 스파이더 FX를 그 아나스토모시스 사이트에다 딱 걸쳐놨더니 그게 안정적으로 포지셔닝이 되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스텐을 넣어서 굉장히 결과가 좋았고 나중에 꺼냈더니 이런 이제 그 스롬보스가 굉장히 많이 걸려 나온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분도 이제 그 네이티브 코로나리 아테리는 뭐 거의 다 막혀 있는 상태였고요. 이쪽에 여기에 이제 병변이 있었고 다행히 이제 이마는 괜찮아서 여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적절한 이렇게 그 필터를 그 아나스토모 사이트 근처까지 위치시켜서 안정적으로 위치시키고 이제 스텐을 넣고 그러면은 이제 생각보다 쉽게 이렇게 이제 안전하게 이제 할 수가 있는데 병변의 특성이랑 뭐 혈관 크기, 필터가 내가 어베러블 필터 사이즈 뭐 여러 가지 포지션이 적절히 되냐 이제 이런 것들이 그 큰 합병증 없이 시술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면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또 하나는 이 설사 사펜스 베인그라프트 PCI가 성공적으로 잘 됐어도 재협착이 뭐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메타 분석한 거 보면은 2년에 한
26% 재협착이 온다니까 그 후에는 더 많이 온다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이제 사피엔스 베인 그라프트가 CTO가 되면은 성공률이 그 굉장히 낮고 그다음에 그 TBR이 또 ISR이 엄청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사피엔스 베인 그라프트가 잘 할만하다 이래도 하는 게 좋으냐 이제 이런 이제 고민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RCA가 이랬었는데 뭐 이마를 했더니 이게 이마는 다 막히고 예 그래서 뭐 LAD 뭐 했고 그 예 이렇게 잠깐만 사피엔스 베인 그라프트가 입구에서 이제 막혀 있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됐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여기를 발룬하고 일단은 이제 DCB 치료만 하고서 이제 끝냈는데 그 나중에 이제 조금 또 안 좋아서 이제 팔로우 벤치를 했더니 여기가 이제 CTO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CTO 되기 전에 여기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여기가 이제 ISR이 다시 와서 스탠 넣고 좋았다 이제 그런 얘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사피엔스 베인 그라프트가 이제 막혔을 때 여기를 PCI 하는 게 좋으냐, 그 원래 네이티브 RCA를 하는 게 좋으냐, 이제 그게 이제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유럽에서 프록토 클리니컬 트라이얼이 그 17개 유러피안 센터가 모여서 거의 2,000명 가까이 지금 7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어서 제가 듣기로는 2027년에 결과가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이패스 그라프트 사피엔스 바이패스 그라프트가 페일된 경우에 오리지널 아테리를 이제 PCI 하든지 아니면 바이패스 그라프트 PCI 하든지 그걸 1대1로 랜덤 해가지고 이제 메이스를 이제 보는 거. 근데 저희가 이제 그 네이티브 아테리를 PCI 할 때 그 또 중요한 측면이 네이티브 아테리를 PCI 하면은 꼭 그 이 컴피티션이 있으면 사피엔스 베인 그라프트를 이렇게 바스큘라 플러그로 막아야 이게 ISR이 안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ISR이나 이제 내피드 프로그레션이 안 오기 때문에 그 사피엔스 베인 그라프트 세크리파이스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도 뭐 이 정도까지는 아직 안 해봐서 근데 이런 찾아보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거를 과거에는 단순하게 그 컨벤셔널 캐비지 뭐 이렇게 넘겼었는데 이제 하도 이제 캐비지하고서 굉장히 오래 사시잖아요. 한 20년 사신다고 생각되면은 과연 어떤 게 환자한테 더 좋은 트리트먼트 옵션이냐, 이렇게 다 사피엔스 베인 그라프트를 쓸 거냐 아니면은 하이브리드 캐비지를 좀 더 고려할 거냐 이런 것들을 그 같이 하드팀에서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사피엔스 베인 그라프트 PCI를 한다면은 필터라든지 로케이션 뭐 그다음에 병변 특성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봐서 안전하게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이제 제일 좋을 것 같고, 이 그 사피엔스 베인 그라프트 PCI 하더라도 너무 ISR이 많이 오니까 이 프록토 스터디가 나와서 네이티브를 뚫어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증례와 경험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그 대전 성모병원의 김대현 교수님께서 Experience of root ablation during chip PCI without surgical backup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흉부외과 선생님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자, 강의 부탁드립니다. 사실 뭐 저희 로타블레이션 요 할 때 오늘 케이스는 이제 이젝션 프랙션이 낮은 환자에서 그런 로타블레이션 얘들을 이제 한 건데, 사실 우리가 이젝션 프랙션 30%요 정도 안 되면 로타블레이션이 대부분 컨트라 인디케이션입니다. 그렇게 하는 상태에서 진행된 그런 얘들이고요. 첫 번째 케이스는 이분은 이젝션 프랙션 처음에 16%로 오신 분이고 크레아틴이 2.2에서 2.5 사이, CKD 4, 5 뭐 이렇게 있는데, 이제 저희 옆에 타병원에서 2004년부터 멀티플 PCI 했던 분인데 19년도 11월에 이제 VP 어레스트로 오셨던 분입니다. 타병원 이제 NGO 요 영상을 받았는데 첫 번째 2004년에 요 LAD 쪽에 이렇게 리전이 있어가지고 PCI를 앞에까지 안 하고 요렇게만 미드에만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NGO를 찍고 RCA는 좀 더 진행하고 서크도 조금씩 병이 생기고 LAD가 다시 토탈이 됐는데 요렇게만 하고 끝났습니다.
세 번째 NGO를 하는데 RCA 진행하고 서클을 이렇게 또 하셨는데 LAD를 여기 놔두셨고 요 영상이 재밌는 게 우리가 CTO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여주는 또 그런 영상이기도 한데 2015년도에 RCA 이런 식으로 병이 돼서 RCA PCI를 하고 LAD는 이렇게 마이크로 채널이 조금 있는 상태로 요 상태로 이제 놔두신 거죠.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ICD를 넣고 좀 쉬었다가 충분히 쉰 상태에서 스테이블한 상태에서 시술이 이제 진행된 상태고요. 요렇게 최종적으로 된 상태입니다. 마이크로 채널이 이제 아까 영상을 쭉 보시면 요게 마이크로 채널이라는 걸 예상할 수가 있는 그 CTO 병변이 되는 상태고요. 예. 이젝션 프랙션이 낮았지만 이때 바이탈이 스테이블한 상태였고 크레아틴이 높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환자 퍼포먼스도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시술이 된 상태고 그래서 이 사이드홀 있는 EBU 카테터를 피모랄 어프로치로 진행을 했었고요. 처음에 와이어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쪽 다이아고널 쪽에다가 넣어놓고 벌룬을 트라이 했지만 벌룬이 뭐 통과가 안 됩니다. 벌룬 언크로스블 리전의 전형적인 예인데 서킷 쪽 앵커도 해보고 뭐 토누스도 써보고 뭐 마이크로 카테타 체인지도 해보고 안 돼서 이번에는 LAD 프로퍼 쪽으로 CTO 와이어링을 다시 하고 그 방금 그거 했던 거를 그대로 다시 했지만 되지가 않았고요. 그래서 로타블레이션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지만 요때 이제 마이크로 카테터를 여기 앞에까지만 딱 박을 수가 있었고 요때 이제 로타 와이어를 다이렉트로 다이아고널 쪽에 넣어놓고 1.25 벌을 20만 RPM으로 두 번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짧은 시간 동안에 1.25 작은 벌을 짧게만 이렇게 치면 이젝션 프랙션이 낮은 경우에 그 크게 슬로우 플로우 없이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예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이후에는 이제 벌룬 PCR을 했는데 그 벌룬 PCI 과정도 이게 좀 녹록지는 않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PCI를 맞추고 이분은 현재 이젝션 프랙션이 33% 정도 이 정도로 이제 지내고 이제 크레아틴은 여전히 2.3 뭐 이렇게 해서 외래 다니고 계신 분입니다. 예, 두 번째 케이스는 이분도 이젝션 프랙션이 40% 정도 이렇게 낮은 분인데 RCA 오스티얼 쪽부터 여기 ISR에 있었던 분이고요. 이분은 인게이지가 안 돼가지고 뭐 걸리지가 않습니다. JR을 공중에 띄운 상태로 로타 와이어를 다이렉트로 놓고 이 다이나글라이드로 오스까지 이렇게 이동을 시킨 다음에 오스에서 이제 밟아가지고 이렇게 앞에만 그렇게 해서 했던 그 예가 되겠고요. 이분도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그러니까 여러 번 하지 않고 두 번 뭐 이 정도만 로타블레이션 하는 거는 괜찮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오스가 조금 약간 덜 커버된 것처럼 보였는데 팔로우업 CAG를 했는데 오스부터 여기 약간 스텐트 프랙처처럼 보이면서 다시 막혔고요. 이분은 뭐 마찬가지로 인게이지가 안 된 상태에서 엔테그레이드는 안 돼서 이분은 이제 이후에는 레트로그레이드로 뭐 돌려가지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했던 케이스 예가 되겠고 세 번째 케이스는 이분은 이젝션 프랙션은 괜찮았는데 여기 보면 여기 어느리즈말 체인지가 있고 이분은 이제 넌스테미 상태였는데 여기 뒤에 RCA 뒤쪽 큰 어느리즘이 PLPD에 같이 먹으면서 여기에 거의 99% 여기 AP 크레니얼부에서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칼슘이 심하죠. 그리고 LAD가 톨초스 한 상태에서 여기 어느리즘이 또 미드에 있는 뭐 이런 상태였습니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했었는데 다행히 여기 이분도 사실 레프트 메인 바이퍼케이션이긴 한데 아이브스를 봤더니 오스가 엑센트릭하게 40%로 이렇게 밖으로 있어가지고 다행히 바이퍼케이션 투 스텐트 없이 그냥 심플 PCI 크로스오버 하겠다 생각하고 진행을 했었고 로타블레이션을 1.5버를 썼는데 우리가 이제 로타 와이어를 넣고 나서 이렇게 어느리즘이 있지만 로타 와이어가 있으면 이렇게 어느리즘 건들지 않고 이렇게 안전하게 할 수 있지 않나 그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갖고 온 예고요. 그래서 메인 투 LAD로 LAD는 PCI를 하고 RCA는 이 부분도 역시 심상치가 않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벌룬이 넘어가지 않는 여기 앞에 딱 부분에서
뭐 작은 벌룬이 안 넘어갑니다. 가장 작은 게 그때 이제 류레 1.0의 5 이런 거였는데 이까짓기 제로 저희 1.0의 6 그거보다도 스몰리스트가 현재 류레 1.0의 5가 국내에 가장 작은 벌룬인데요. 그게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요 세 번째 영상 요게에서 이제 컨벤셔널 스티프 와이어 말고 로타 제너럴 타입으로 그 부분을 살살살 돌리면서 이제 통과를 시키고 로타블레이션을 한 그런 영상이고요. 이후에 이제 1.25mm 벌을 3번 이렇게 쓰는 상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스텐트 임플란테이션 했고요. 이분은 여기 어느리즘은 이제 이 상태로 좀 지내고 계신 분인데, 추후에 이 부분은 뭐 코일이나 이런 인터벤션 쪽으로 요거를 없애기는 어려워서 결국엔 수술적으로는 없애야 하지 않을까 뭐 얘기는 하고 있는데, 아직 요거에 대해서 해결을 안 하신 상태입니다. 네 번째 케이스는 이제 투석한 환자 37% ICMP 환자였는데, 저희가 이제 투석하는 환자 칼슘 많을 때 항상 이제 참 고생하는 경우가 제일 많죠. 이분은 과거에는 이젝션 프랙션 노멀이었는데 37% 멀티플하게 멀티플 테리토리 이스케미 인설트가 있었던 분이고요. 쓰리베셀 디지즈 환자였고, 칼슘이 전체적으로 심한 거의 거의 저희 표현으로 통짜 칼슘처럼 생긴, 그래서 LAD도 심했지만 RCA 여기도 심하고, 서크는 여기서부터 CTO 상태고요. 뒤에 끝에서 이렇게 뒤에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우선 LAD 같은 경우에 컨벤셔널 와이어가 넘어가지가 않았고요. 그래서 마이크로 카테터 백업 하에 와이어링을 하고, 이후에 벌룬 여기 넘어가지 않아서 이 부분에서 다이렉트 로타 와이어링을 하고 로타블레이션을 한 그런 예고요. 그리고 이제 PCI를 하고, 우선은 이제 서크는 놔두고 RCA도 이제 봤더니 마찬가지로 칼슘 심한 요 자리에서 벌룬 언크로스블 리전이었고, 이분도 마찬가지로 요 위치에서 다이렉트 로타 와이어 넣고 로타블레이션 한 요런 예입니다. 우리 벌룬 언크로스블 리전에서 뭐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팁들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쓰는 요 방법이 마이크로 카테터 최대한 박아놓고 거기서 다이렉트 그냥 로타 와이어링, 요게 스티프 와이어가 사실 있기 때문에 요새는 그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로타 와이어 제너럴 타임 말고도 스티프 와이어를 하나 구비해 놓으시면 그걸로 컨트롤 하면서 이렇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로타 하는 방법이 가장 좀 심플하고 좀 빨리 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이분은 서크 CTO 여기 부분도 해결했는데, 이분은 이제 처음에 이렇게 와이어링을 하고 이 뒷부분 요 끝에 요 부분이 엄청 딱딱한 부분이었는데요. 이 부분 통과하기 전에 여기까지 말아놓은 상태에서 벌룬을 최대한 조금씩 좀 진행을 했었고요. 이후에 마이크로 카테터를 여기 통과 안 된 부분까지 최대한 넣고, 끝부분에서 이때 가이아 서드 넥스트가 나와가지고 요 가이아 서드 넥스트 도움을 받아서 이때 그 뒷부분에서 그 아주 딱딱한 부분을 통과할 수가 있었고, 마이크로 카테터가 거긴 통과가 안 됩니다. 뭐 예상대로 벌룬도 통과 안 됐고, 그 부분까지 이제 사실 와이어를 길을 내놨기 때문에 과감하게 빼고 로타 와이어를 다이렉트로 넣을 수가 있고요. 그 상태에서 1.25 벌을 썼는데 앞에 부분은 통과되는데 이분은 여기 미드 이쯤에서 스톡이 된 경우입니다. 저희가 이제 로타 와이어 이렇게 해서 스톡된 경우 해결할 때 뭐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일 좋은 거는 빠르게 시스템 전체 잡아 빼는 겁니다. 와이어 그 다음에 요 가이딩 카테터 동시에 잡고 쭉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빼는 요 방법이 그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여기 보면 요 박혀 있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뺀 거고요. 빼면 이렇게, 사실은 요새는 이따 뒤에 영상 보면 요거를 조금 세련되게 하려면 요걸 보면서 가이딩 카테터 아예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와이어는 다이나글라이드로 살살 밀어 넣은 상태에서 가이딩만 좀 뺄 수는 있거든요. 그 다음 단계로 그것도 가능한데, 처음에 안 될 때는 그냥 우선 다 빼면 됩니다. 다시 넣으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 영상 보면 기존 길이 있기 때문에 요걸로 다시 리와이어링을 싣고, 이후에
요거를 다시 또 극복하는 방법은 RPM을 올릴 수가 있는데요. 1.25 같은 경우는 23만, 뭐 22만까지 이렇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8만 뭐 이렇게 안 됐으면 20만, 22만 더 올리시면 되고, 다이나글라이드로 최대한 근접한 데까지 박아놓고 거기서부터 RPM을 이제 올린 그 RPM으로 해서 하면 그 딱딱한 부분을 오버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스텐트 했던 케이스고요. 이분은 이후에도 다이아고날 요게 또 엠볼라이션 됐는지 뭐 그러면서 여기 DEB까지 하고 뭐 그렇게 해서 마친 케이스고요. 이제 그러고 팔로우반 에코에서 이젝션 프랙션이 회복됐습니다. 운이 좋지 않으셨나 생각을 하고, 다섯 번째 케이스는 이분은 29% 저저번 주에 했던 분인데 미국에서 뭐 PCI 하고 했던 분이었다고 하고 투석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서크 뒤에 미드 이 부분 앞에 프록시말은 스텐트가 있는 상태고, 미드 요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타이트한 자리였고, LAD가 찍었더니 거의 서브 토탈 리전처럼 피가 거의 잘 안 가는 뭐 그런 상태에 또 칼슘이 또 심하고 LAD가 특히 심상치가 않았었고요. 이젝션 프랙션이 30%가 안 되고 LAD 이렇고 서크도 좀 타이트하고 RCA는 ISR이 좀 있고 뭐 요런 리전입니다. 사실은 뭐 요런 경우면 서지컬 백업 하에 하는 게 원칙이지 않을까, 요런 경우가 생각을 하고, 요런 경우를 저희가 일반 PCR 하면 뭐 RCA는 DB 요거 DB 하는데 여기 가이딩 카테터 여기 인게이지만 해도 혈압이 떨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후딱 하고 서크까지는 당시 할 수가 있어가지고 요 부분도 여기 벌룬이 언크로서블 리전이었는데 여기까지 넣어놓고 여기서 이제 로타 스티프 와이어로 여기서부터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5mm 버로 두 차례만, 그러니까 짧게 10초 내로 짧은 시간 내에 하이 RPM으로 하면 오버컴 할 수가 있고요. 요렇게 하고 LAD는 좀 쉬었다가 그래서 스테이지드로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러고 났더니 환자가 플로가 좀 회복된 게 보이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까지 마찬가지로 벌룬 언크로서블 리전이었고, 여기에서 이제 로타 와이어를 다이렉트 넣고 로타 버 이제 1.25로 19만 RPM 썼는데 이분도 여기 프록시마 LAD에서 스톡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요 첫 번째 영상 보시면 아이고 스톡된 거를 이제 전체 시스템 이렇게 빼면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가이딩 카테터 다 빼는데 요게 이제 뒤에 딸려 나오잖아요. 그러면 가이딩 카테터는 다시 넣고 요 부분을 다이나글라의 상태로 이렇게 밀면 부드럽게 또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아예 그냥 카테터 안 빠지고도 이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요 스톡 됐을 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시 뉴 버를 썼고요. 왜냐면 스톡되고 나면 앞에가 한번 달아져 있어가지고 그 새로운 버로 RPM 더 높여서 21만 RPM으로 이제 패시지 하고 이제 PCI를 마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뒤에는 이제 DEB까지 이제 했었던 그런 경우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 벌룬 언크로스블 리전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도터 카테터 넣고 스몰리스트 벌룬 쓰고 스몰 브랜치 앵커리 한 상태에서 가이딩 카테터 백업 더 세게 토누스 패럴렐 CT 와이어 그리고 프록시마를 최대한 풀 다이렉트해서 다시 스몰 벌룬 다시 진입하고 레트로그레이드로 디스탈 캡 공략할 수도 있고 뭐 칼슘 니글레트 이런 방법도 있고 다양한 저는 이걸 다 한 번씩 다 해봤던 것 같은데 이 중에서 오늘은 7번째 이 방법이 아주 이 벌룬 언크로스블 리전에서 심플리파이하게 빠르게 이게 또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마이크로 카테터 최대한 박아놓고 거기서 로타 와이어를 거기서부터 그냥 와이어링하고 우선 로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젝션 프랙션 상태 낮은 상태 로타 블레이션 사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금기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가능하면은 사실 백업 해야 되고요. 아니면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게 원칙이고 상황이 되면 스테이지드로 나누고 1.25 버를 쓰면 10초 내로 짧게 3회 미만으로 하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패시지 안 되는 경우는 RPM 올려서 할 수가 있고요. 로타버를 최대한 근처까지 근접해서 해결 가능하고 로타버는 시퀀서라고 1.25부터 이런 이젝션 플레이 낮을 때는 그래서 큰 버가 쓰게 되면 거기에서 또 슬로우 플로우, 노리 플로우 만들기 때문에 그게 팁이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차분하게 강의하셨지만은 그 시술할 때 얼마만큼 가슴이
하트레이트가 오퍼레이터가 아마 하트레이트가 더 올라갔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그 수술과 관련해 가지고 주로 이제 이번 세션이 그 주제가 관련돼 있습니다. 여러 주제에 대해 가지고 각 그 패널 쌤들이 코멘트 혹은 의견 그다음에 질문 부탁드립니다. 저 김태훈 선생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아무리 엑스퍼트 하더라도 우리가 1년에 한두 번 이게 서전의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그죠? 이제 서전이 아예 없는데 그러면 만약 그런 그냥 인터벤션이 아니라 서전의 그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 뭐 프로토콜이라든지 뭐 어디 병원에 보낼지 이렇게 다 체계화가 되어 있는지 그 네. 궁금합니다. 그 사실은 제가 첫 케이스 아까 보여드렸던 그 환자가 저희 의도하지 않게 이제 익스파이하면서 뭐 중지원 갔다 오고 굉장히 고생했었는데요. 사실은 제가 7년 동안 시술을 하면서 이머전시로 보냈던 케이스는 저는 없었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이제 제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PC를 하는 편이고 셀렉션을 충분히 해서 일단 그런 게 예상되는 환자들은 일단 다 보냅니다. 보내고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하고 있는데 저 말고 이제 같이 일하는 과장들이 가끔씩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머전시로 이제 보내는 경우가 생기는데 다행히 저희가 이제 근처에 세종병원이 있고 세종병원 선생님들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아서 일단은 다이렉트로 뭐 전화를 하든 카톡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사이이기 때문에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제 저희 근처에 일산의 명지병원에 김기봉 교수님 오시면서 거기서 적극적으로 환자들 수용해 주셔가지고 거기는 코디네이터가 24시간 콜을 받아줍니다. 그래서 혹시 야간에도 안 좋을 때는 바로 연락하면은 보내기도 하고 전에는 이제 이재한 교수님 지금은 분당 서울대가 계시지만 일산 동국대 계실 때는 아예 에크모 팀을 오셔가지고서 에크모를 넣고 데려가고 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서지컬 백업이 안 되고는 있지만 다이렉트로 서지컬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병원들이 옆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심하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웬만한 대학병원보다 훨씬 더 주위의 선생님들이 워낙 잘 도와주셔가지고 그런 것들이 사실 네트워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마지막에 아까 전에 이제 쌤이 그 마지막에 김대원 교수님께서 이제 그 서지컬 백업 없이 이제 로타하는 여러 가지 케이스를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하다 보면은 아까 전에 잘 뽑는 것만 얘기해 주셨는데 안 뽑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혹은 이제 다른 뭐 퍼포레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서지컬 백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 대해 가지고 잠시 코멘트 혹은 이제 경험 이제 쉐어링 부탁드립니다. 그 로타를 이제 그 로타도 처음에 하면 이제 러닝 커브가 있잖아요. 그래서 경험이 사실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슈퍼바이저 사실 하에 그거를 하는 게 너무 중요하지 않나. 로타 처음에 할 때는 한 10케이스 정도? 또 다른 거랑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서 처음에 하는 거를 정확하게 딱 배우는 거 그게 이제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이제 로타 쓸 때 이제 뭐 있잖아요. 뭐 20초 내로 하고 사실 이제 피콕처럼 이렇게 콕콕 찌르듯이 이거를 빠르게 앞부분을 이렇게 치고 빠지게 이렇게 하면서 뺄 때는 뒤까지 확실하게 빼고 이제 기본적인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옆에서 어시스트 하는 친구랑 이제 처음에 잘 이렇게 손을 맞추는 이런 기본이 되면 로타 자체가 이제 저희가 뭐 아까 두근거리게 하거나 이러지 않게 그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케이스는 이 로타를 해도 사실은 이렇게 조금 취입 환자에서 특히 이젝션 프레셔가 낮은 환자에서 가능하면 안 해야 되는 그런 예들만 보여드리는 거라 그렇게 하려면 그래 로타를 그래도 한 100케이스 정도는 하고 해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면 그 상황에서 짧게 요거 정말 여기만 딱 치고 빠져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그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이제 기본 일반 스탠다드 로타 같은 경우는 뭐 스텝 바이 스텝으로 누구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아까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로타를 하고 퍼프된 적은 이제 없는데 아까처럼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바뀐 경우가 한 3케이스 있었습니다. 아까 방금 거기 2케이스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대부분은 로타로 이렇게 RPM을 18만 이상 했을 때 바뀌지 않거든요. 근데 투석한 환자, 항상 투석한 환자가 제일 문제인 것 같은데 투석해서 묵혀서 와가지고 칼슘 심한 이런 경우가 항상 이제 이슈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런 경우에 이제 딱 박혔을 때
다이나글라이드 이거 뒤로 해도 안 되거든요. 대부분 해보면 그냥 이게 우리 흔히 뻥 난다고 표현하는데 안 됩니다. 뭘 해도 그 다른 거 뭐 다 해보면은 다 안 돼요. 그 뭐 와이어 넣어놓고 스몰 볼론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사실 딱 처음 바뀌었을 때 건들지 말고 그냥 전체 시스템으로 편안하게 그냥 다 뺀다는 느낌으로 컨셉으로 하면 그걸로 안 빠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 빠집니다. 근데 딱 박히고 나서 당황하지 말고 그거를 막 뭘 하려고 하지보다 그냥 전체 뺀다는 느낌으로 요 컨셉이 제일 심플하게 하는 리무브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리무브 할 때 그 레지스턴스는 어떠세요? 보통 이제 저게 아까 이야기한 대로 뭐 TV라고 이야기하면서 스몰 밸런스라 사실 저희들도 한번 해봤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와이어 통과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저희들은 커팅을 하고 그 이제 익스텐션 가이드 와이어 물론 이제 들어갈 때까지 들어가서 이제 같이 결국 리무브를 했던 그런 경험은 있는데 지금 전체 시스템을 저렇게 이제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상당히 레지스턴스가 심하신지 아까 그 좀 좋은 영상 보여주셨는데 가이딩 이렇게 뒤로 나오고 다시 또 넣으시고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아마 결국은 벌을 바꾸시는 게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그건 굉장히 좋은 팁인 것 같은데 이 리무브 하실 때 뭐 이렇게 레지스턴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경험하시면서 어떠셨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저게 한번 박히고 뺄 때 그리고 에올타가 좀 툴투스하면 이렇게 빼면서 저희가 흔히 다이나글라이드 모드로 저는 빼거든요. 다이나글라이드 상태에서 가능하면 뒤쪽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어시스트 이제 테크니션을 쓰는데 저희는 어디까지 이제 트레인이 돼 있냐면 빼면서 뒤에를 누르고 다이나글라이드 상태에서 로타 와이어를 뒤쪽에서 넣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이렇게 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만약에 그 어시가 만약에 그걸 눌러주고 와이어를 좀 넣어놓은 상태에서 이게 안 되고 그냥 다이나글라이더를 쭉 빼다 보면 가끔 스톡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한번 박힌 걔 같은 경우는 그래서 뒤에서 만약에 처음에는 그냥 다이나글라이더 대부분 빼도 괜찮긴 하지만 이게 만약에 와이어가 동시에 다 딸려오는 상황이면 그냥 다시 사실 빼도 됩니다. 사실 그냥 그때 그냥 다 같이 한꺼번에 빼도 되고요. 근데 그 다음으로 이제 가는 게 걔를 유지하면서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걔를 뒤에 누르고 다이나글라이더 상태에서 와이어를 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밀어준 상태에서 오퍼레이터 빼는 거죠. 그거를 천천히 하면 되거든요. 그게 전체 다 뺄 때는 다이나글라이드 하면서 네, 좀 네. 빼시는 거죠. 네. 전체 뺄 때 다이나글라이드 상태를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사실 뺄 수는 있는데 처음부터 바로는 안 되긴 하지만 그때 안 될 때는 다 빼면 됩니다. 사실 정 안 되면 와이어까지 그냥 싹 다 빼면 되니까 빼고 다시 와이어 넣으면 되죠. 왜냐면 이 기본 한 번은 이제 패시지 된 와이어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다 빼고 다시 처음에는 그렇게 넣고 이제 거기 조금 이제 몇 번 반복하시다 보면 그렇게까지도 다음 단계로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음평성모병원 최연직입니다. 전 이승준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병원도 사실은 하이브리드 어프로치를 좀 많이 하는 병원이고 저희는 거의 그 CSA KBG 의뢰하는 거의 한 4분의 1 정도로 거의 하이브리드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그냥 PCI랑 KBG를 같이 하는 원스텝이 있고 그다음에 약간의 좀 하루 이틀 정도 텀을 두고 하는 투스텝이 있는데 투스텝도 뭐 KBG를 먼저 하는 스탠다드가 있고 PCI를 먼저 하는 리버스가 있는데 혹시 뭐 교수님만의 아니면 교수님 센터에 그런 스트래터지가 있는지 선호하시는 여쭙고 싶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사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하이브리드 어프로치 사실 이번에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좀 적절한 케이스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저희 최근에 한 5년간 그러니까 카디올로지와 CS가 이제 플랜드해서 한 케이스가 한 대여섯 케이스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연간 한두 케이스여서 아직 그런 프로토콜 같은 건 되게 사실 또 그리고 저희가 하트팀 어프로치 요즘 밸브에는 많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코로나의 영역은 약간은 그냥 카디올로지스트의 마음 의도에 따라 진행되었던 것이 많아서 저도 이제 이런 케이스가 있을 때는 일단은 근데 리마를 찍고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이게 되려면은 리마가 확실하고 서전 선생님께서 이 사람 어프로치에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라서 환자에게 옵션을 주고 이런 방법이 동의하시겠습니까 해서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서전 선생님과 얘기해서 하는 결국에는 스테이지도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면은 근데 당연히 시술은 그 RC 이런 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넘겨서 이제 캐비지 하는 방법도 있고 근데 지난번에는 또 보니까 저희가 하면은 이제 뎁트를 써야 되니까 특히 이제
그 서전 선생님이 싫어해서 오히려 먼저 그 미드캡을 하고 그 다음에 넘겨받아서 그래서 인터벌을 오히려 서전이 먼저 하고 저희가 하면은 그러면 조금 더 빠르게 인터벌을 가져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은지 교수님 그 하이브리드를 많이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 예. 대부분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LAD에 리마만 대놓고 그다음에 나머지 LCX나 아니면 RCA를 스테이지로 하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인가 아니면 다른 혈관까지 같이 인발브해가지고 멀티베슬 같은 경우에는 뭐 쉬운 거는 이제 먼저 하고 이렇게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요? 저희는 거의 대부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미드캡이고요. 저희도 뭐 캐비지를 먼저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PCI를 그냥 먼저 해놓고 그냥 사실 저희는 저희 CS 교수님은 뭐 뎁트를 쓰든 뭐 아무 상관없다니 무조건 뭐 연락만 달라 그러시는 교수님이셔가지고 저희는 PCI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캐비지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부분 근데- 병원에서 항열소판 이제 흉부외과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혈관외과도 그렇고 이제 이 코로나를 하는 파트에서는 그 항열소판제에 대해 가지고는 거의 신경을 안 쓰고 이제 바로 수술하는 것들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이제 배려가 거의 없는 것 같고 이게 어느 쪽을 할 건지 이제 미드캡을 하고 하고 쉬운 거 같은 게 먼저 하고 나중에 이제 제일 어려운 것들을 이제 인터벤션 카디올로지스트에 맡기는 그런 쪽으로 스트래티지를 정해지는 경우도 많고 아마 다른 병원도 이제 많은 경험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 선생님들 그 각 병원의 흉부외과 오늘 이제 이 세션은 흉부외과하고의 관계 부분에서 어떻게 할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 다른 병원 쌤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환자 잘 안 보내시는군요. 부천 네. 세종병원 장덕현입니다. 부천 세종병원에서도 이제 그렇게 하이브리드로 OP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요. 대부분의 경우에서 이제 흉부외과 선생님들에서 한 3일 정도는 안티플레이트를 끊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리마토 LAD를 먼저 미드캡을 하고 나머지 베슬들을 이제 팔로우하면서 리마토 LAD 잘 연결되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LCX랑 RCA, PCI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전남대학교 병원 이승원입니다. 저희는 하이브리드 캐비지 뭐 거의 안 하고요. 네, 보내면 다 붙이고 안 보내면 다 뚫고 이런 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밸브처럼 하트팀 디스커션 해서 결정하는 게 앞으로 중요할 것 같고 저희 프랙티스가 바뀌려면 아마 데이터가 나와야지 바뀔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하이브리드 캐비지 좋다는 데이터는 없으니까 기존처럼 계속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강호에 역시 숨은 고수들이 많구나 제가 오늘 많이 느꼈고 로타 케이스 보면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캐비지 보내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좀 중간에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래 캐비지 다 붙일 필요 없지 PCI 할 수 있지 하다가 마지막 쯤에는 캐비지 보낼 수 있는 건 보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조금 했습니다. 그게 참 아까 우리 이승준 선생님 그 세브란스나 뭐 이렇게 미드캡이 뭐 아까는 또 로보틱스로 미드캡을 또 하셨더라고요. 뭐 이게 미드캡도 이게 트레이닝이 이게 예전에 처음에 이렇게 막 이게 돼야 미드캡도 막 하지 미드캡도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 진짜 공간 조금 열어가지고 거기서 막 하고 있으니까 하시는 분은 스트레스 받는 그런 사실 수술인데 저희는 미드캡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캐비지가 컨벤셔널화밖에 안 돼가지고 저희 그래서 캐비지 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게 이게 막 흉터가 좀 크니까 그러고 이제 뭐 저희는 하고 나면 2주 뭐 3주 이렇게 해서 퇴원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서지컬 백업이 뭐 이게 그런 정도 돼야 이게 편하게 아까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그러다 보니까 막 이렇게 하게 되지 않나 또 생각이 듭니다. 네, 저 장기욱 교수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장기욱 싶어요. 쌤 안 계시는 안 계신 분 좀 있어. 아까 가신 그렇군요. 이야기하셔도 알겠습니다. 됩니다. 아니 근데 이게 우리끼리 디스커션 하죠. 오셨어. 장기욱 쌤 찾았어. 장기욱 쌤 오셨어요. 저쪽 막 끝나가지고 예. 클로징 리마크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강의 결국은 저는 정리가 잘 안 돼가지고 결국 사피엔스 베인 그래프트를 넣어야 될 캐비지를 하게 되면 좀 PCI를 좀 더 해야겠다. PCI나 혹시 하이브리드로 해야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아테리얼 그래프트만 쓰거든요. 아마 그렇게 쓰는 서전이 있다면 조금 캐비지를 다 하고
베인그라프트를 좀 선호하는 서전이면 좀 근데 제가 서전한테 들어보니까 네. 리마는 포텐시가 좋은데 나이트 2마는 과연 그만큼 포텐시가 있냐, 왜냐면 길게 끌어오니까 네. 그거는 퀘스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검증이 다 되고 뭐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차라리 이 사람이 RCA 오리지널 네이티브 코로나트 PCI 해서 ISR이 적겠다. 그러면은 그냥 그쪽 PCI 하고 좀 몇 달 있다가 왼쪽 시켜도 되고 아니면 동시에 서전이 뭐 괜찮다고 그러면은 이마 그쪽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사피엔스 베인그라프트 PCI는 이제 버려지는 카드인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다 그 네이티브가 아무리 막혔어도 그쪽 뚫어주고 그냥 그렇게 가는 쪽으로 이제 점점 가지 않나 이런 게 그게 프록토 연구의 결과가 그냥 나오고요. 예상 효과인 것 같습니다. 예. 아, 제가 저번에 그 흉부외과 그 KBG 하는 거기 뭐 저번에 어디 하시는 거기서 좀 들을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래프트 가지고 막 디스커션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SVG는 베인이기 때문에 우리 베인에다가 큰 베셀 뭐 이렇게 스텐트 DVT 있는 경우 뭐 메이서너 때도 그러지만 항상 불안한 게 결국엔 베인이기 때문에 막힐 거를 당연히 예상할 수밖에 없거든요. 원칙적으로 당연히 베인에다가 뭘 하면 안 되는 게 원칙이 맞지 않을까. 그리고 적어도 딥페인 뭐 그 DVT에다가 스텐트 넣으면 안티코아귤레이션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플로우가 느린 상황을 극복하려고 해서 뭐 하긴 하지만 그래도 막히는 게 베인이라 사실 그때도 보면 그 선생님들이 베인은 가능하면 안 해야 된다. 요렇게 본인들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리마 아니면 다음 옵션으로 레디 아터리 뭐 이런 아터리 그 다음에 정 안 되면 그냥 차라리 인공 그래프트가 차라리 더 낫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계시는 거 보면 베인 자체는 이거 페이턴시 안 좋고 이거 정 안 되면 어쩔 수 없으면 모르겠지만 안 쓰는 게 좋다. 막 이런 얘기를 본인들도 막 얘기하시고 있길래 사실 SVG 요거를 이렇게 쓴다는 것 자체가 이게 조금 예전 그런 버전 어쩔 수 없이 그랬던 게 아닌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장기욱 쌤이 아까 케이스를 많이 보여주셨는데 이제 저도 처음에는 이제 이런 케이스를 좀 봤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그런 케이스를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리마로 해가지고 Y 그래프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제 점점 이제 저보다 나이가 젊으신 쌤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케이스를 볼 기회 자체가 없고 아까 그 이제 이 SVG 그래프트 할 때 필터를 쓰신다고 이제 했었는데 지금은 필터를 쓰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구하기도 어렵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라져가는 기술 알고는 있지만은 점점 이제 쉽지 어프로치하기가 어려운 이제 기술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이게 이제 널리지하고 이제 익스피리언스가 점점 간극이 멀어지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장기욱 쌤 이제 강의 들으면서 했었습니다. 네, 그럼 마무리. 저쪽은 벌써 마무리가 돼가지고. 하시죠. 예. 저기 제가 오늘 여기저기 이렇게 강의를 찔끔찔끔 들었는데 그 참 보면은 이게 케이스 서로 쉐어하는 것만큼 참 중요한 그런 심포지엄 주제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경험을 쉐어하고 조금 더 이렇게 코멘트 해주고 그런 것들이 그나마 이 저기 어려운 시절을 이기는 가장 이제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 오늘 심포지엄 참 좋았던 것 같고요. 여기 오늘 고생해 주신 스피커 선생님들하고 활발히 토론해 주신 패널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